안녕하세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보고 또 삶의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 이게 참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접근법은 개인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그 뿌리를 공동체 감각이나 사회적인 관심이 좀 부족한 데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목표,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공동체에 좀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정하도록 돕는데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거군요. 그럼 핵심 목표는 결국 사회적 관심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그걸 살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신의 그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때로는 열등감이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현재 삶의 과제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탐색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 이것이 심리적 부적응의 어떤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프로이트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인데요. 인간을 단순히 생물학적 요인이나 과거 경험에만 묶어두지 않고 개인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동기, 또 미래지향적인 목표,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어떤 성적인 충동보다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동기를 얻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우월성 추구를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강조했죠.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네, 열등감과 보상,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열등감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추동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극복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월성의 축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약점을 메우는 걸 넘어서서 잠재력을 실현하고 더 나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월성 추구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우월성 추구는 반드시 타인과 공동체의 안녕에 기여하려는 마음, 즉 사회적 관심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월성만 추구하면 그게 좀 자기중심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중요한 척도가 바로 이 사회적 관심의 발달 수준입니다. 이런 열등감,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개인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 형성됩니다. 생활 양식이요? 네, 이건 삶의 목표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 또 습관적인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삶에 접근하는 그 사람만의 통합적인 방식인 거죠. 어린 시절 경험, 특히 가족 내에서의 관계라던가 출생순위 같은 가족 구도가 이 생활 양식 형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유전이나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가? 그 창조적 자아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창조적인 힘을 지녔다고 봅니다. 때로는 현실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행동의 지침이 되는 가상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실제 상담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들어보니까 내담자와의 그 협력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상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롭고 평등한 치료 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죠. 둘째는 개인 역동성 탐색 단계인데요. 이때 내담자의 초기 기억이나 꿈, 가족 관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 그리고 숨겨진 목표나 신념들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단계는 통합과 요약, 다시 말해 해석 단계입니다.
탐색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 양식과 그 이면의 논리를 깨닫고 통찰을 얻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재교육 및 재정향 단계입니다.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좀 더 건설적인 관점과 행동을 배우고 또 새로운 생활 양식을 실제로 시도해보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나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격려하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격려하기는 개인 심리학 상담의 정말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약점보다는 강점을 인정해주면서 내담자가 변화에 필요한 용기를 얻도록 돕는 것이죠. 어떤 좌절을 극복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데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도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하기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내담자가 원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상상 속에서든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든 연습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돕죠. 아, 역할극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프의 침뱉기라는 좀 독특한 이름의 기술도 있어요. 네, 수프예요. 네. 이게 뭐냐면 내담자가 문제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어떤 숨겨진 이득, 예를 들면 관심을 끈다거나 하는 거요. 그걸 드러내서 그 행동 자체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또 단추 누르기 기법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번갈아 떠올리게 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연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제 부여는 상담실 밖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과제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쌓도록 돕는 기술입니다.